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그 후유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데 지금 13만 명인가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1년에 10,000명씩 늘어나는 와, 거예요. 1년에 10,000명씩이나 네.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반팔을 입어도 이분이 복막투석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김준호 기자 아시겠지만 혈투석 하게 되면 팔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뭐 도관이 울퉁불퉁하게. 이제 복막투석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일단 집에서 자면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기적으로 자기의 콩팥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콩팥 건강 어떻게 체크해요? 수를 아셔야 돼요.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말기 콩팥병 환자들의 기나긴 치료, 그 여정에 있어서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집에서 하는 투석, 이 복막투석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황원민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시자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황 교수님 넥타이가 아주 나비 넥타이로 이쁜데요. 네네. 이 나비 넥타이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 이렇게 넥타이를 하면 사실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염에 예방이 된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넥타이로요?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긴 넥타이를 이렇게 우리 기자님처럼 하게 되면은 이 환자분들을 소독하거나 이렇게 진찰하거나 회진 돌 때 보면은 환부에 닿거나 감염이 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그걸 잘 몰랐다가 캐나다의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그 넥타이 끝을 다 잘라가지고 이 배양 검사, 균을 키운다는 얘기죠. 그 검사를 했더니 온갖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자란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넥타이를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적을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투석 전문의 하고 배지가 큰 게 있는데요.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학회 대한신장학회에서 투석 전문의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 투석에 대한 우리 그 교육이라든지 환자분을 치료할 때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법상으로는 지금 꼭 신장내과 아니더라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투석실이면 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있고 투석을 전문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대략 인공신장실 투석실이 몇 개 정도 있죠? 보통 한 지금 뭐 한 2,000개, 3,000개 사이인데 실제로 투석 전문의 분들은 한 1,500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장내과 전문의가 투석 환자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이 콩팥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또 치료법에 대한 것도 막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빨리빨리 환자분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지식을 가진 분이 환자를 보호해야지 환자분의 예우나 환자분의 투석 생활도 잘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데 가끔 병원에 응급실에 막 숨 차서 오시거나 피 검사가 아주 이상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투석 환자분. 그런 환자분한테 이런 약들을 쓰거나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땠는지 왜 얘기를 못 들었냐 그러면 처음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피 검사가 이렇게 나빠진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복막투석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복막투석 모르는 사람이 많아. 도대체 복막투석이 뭐야? 이 도대체 복막투석이 뭐예요? 보통 투석이라고 하면은 혈액투석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에서 피를 뽑아다가 기계를 통해서 그걸 걸른 다음에 새로운 피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복막투석은 그런 혈액투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석막입니다. 투석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종의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필터 역할을 뭘로 하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복막을 이용해서 합니다. 복막은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고 안에 있는 이제 쌓여 있는 복강 내에 쌓여 있는 막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막이 한 얼마 정도 이 표면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가늠이 안 되는데. 가늠이 안 돼. 그 저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의 체표면적이랑 같대요. 그렇게 크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1.5에서 2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펼쳐보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복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막에 그냥 이 필터처럼 막만 있는 게 아니라 필터에 있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피를 벗어내고 또 깨끗한 투석액으로
나쁜 물질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좋은 물질을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지금 혈액 속에 노폐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혈액 속에 있는 게 복막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요? 왜냐면은 이 얇은 막에 그 안에 혈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혈관이니까 피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얇은 막과 혈액과 요 사이 빈 공간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넣어줍니다. 투석 액을 복막 투석 액인데 액을 넣어주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것들이 교환이 되는 그런 걸 또 신기하게 발견을 했어요. 우리 몸의 피는 5리터잖아요. 네네네. 그 5리터가 복막 속을 한번 거치면서 네네. 조금 노폐물이 이렇게 쭉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빠져나간다는 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복막 투석을 할 때 카테타를 넣거든요. 그 도관, 네. 이 플라스틱 관을 하나 배에다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깨끗한 이 투석액을 집어넣으면 한 4-5시간 지나고 나면은 거기는 쉽게 말해서 소변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빠져나와서 그럼 그거를 저희가 따라 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돼서 이 우리 몸 자체가 언어의 투석기 역할을 하는 거죠. 몸 자체가. 복막이 투석기네. 그렇죠. 복막 투석기입니다. 네네. 요거 이제 투석 백으로 저희가 백에. 플라스틱 백으로 이제 투백으로 해서 하나는 깨끗한 물 담겨 있고 하나는 빈 백이 있어요. 그러면 빈 백으로 버려주고 깨끗한 걸로 넣어주고 우리 몸의 콩팥도 지금 24시간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강 내에 있는 복막의 그런 필터 역할도 24시간 내내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계속 이 복막 투석액을 넣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동하면서 투석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CAP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되게 자면서 하겠네요. 자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소에 막 일하고 막 이럴 때는 배가 좀 나오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잘 때는 교환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약간의 기계를 이용합니다. 조그마한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조금 도와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밤에 잘 때 한 10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그 낮에 24시간 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통증은 없나요? 교환할 때 통증은 별로 없으세요. 조금 적응할 때는 한 1-2주 정도는 아무래도 맨살에 그런 아주 부드러운 관이긴 하지만 들어가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거의 통증이 없고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이분이 투석하시는 분인지 무슨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복막 투석이라는 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네. 분들이 좀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제가 이제 권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이식을 받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서 복막 투석을 하다가 신장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혈액 투석을 해도 돼요. 혈액 투석을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반팔을 입어도 이분이 복막 투석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김준호 기자 아시겠지만 혈액 투석 하게 되면 팔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뭐 도관이 울퉁불퉁하게 여기 이제 혈관이 드러내야 되거든.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용상의 문제로도 보더라도 복막 투석하는 게 훨씬 낫고 혈액 투석은 우리 몸에 도는 피를 갖다가 뺐다가 넣어서 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실은 이 심장이 굉장히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피가 어디서 샌다고 느껴지면 우리 심장은 또 빨리 뛰게 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보통보다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미장이 좀 약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혈액 투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수 있고 위험하실 수 있죠. 뭐 상식적으로 혈액 투석을 하면은 그 인공심장실에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가야 되잖아. 네. 한 번 할 때 몇 시간 투석할 것 같나요? 한 3시간? 보통은 4시간. 예, 4시간 동안 하게 되고 그렇게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이게 투석 받고 오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구나. 그게. 그렇죠, 어지럽죠. 근데 반면에 이제 복막 투석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일단 집에서 자면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 투석 연결해가지고 잘 때만 그렇게 주무실 수 있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그 후유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데 대개 약 12만 명, 지금 13만 명 있나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1년에 10,00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와, 1년에 10,000명씩이나 늘어나요. 네. 그 중에 복막 투석을 받는 환자는 지금 현재는 한 5%밖에 안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땅덩어리 큰 나라 같은 경우는 혈액 투석실이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택 투석하는 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굉장히 높네요. 네, 높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거랑 복막 투석하는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죠. 근데 훨씬 편리한
하려면은 사실 복막 투석을 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요. 이런 분들은 혈액투석을 하는 거하고 봉투석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이용하려면 내가 직장 나가야 돼. 그런 분들은 복막투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네. 혈액투석 시설 자체가 이제 돼 있고 혈액투석 자체의 프로세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되고 저희가 이 복막투석에 대한 프로세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제약적으로 된 게 좀 있어요. 네, 그럼 복막 투석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좀 이루어지겠나요? 투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느다란 플라스틱 관을 배에 넣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부분 마취로 그냥 하는 거고 네. 수술 시간도 한 3-40분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고 물을 넣었다 뺐다 이제 교환을 하고 또 그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입원을 한 일주일 안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복막투석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부작용은 없나요?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복강 내에는 깨끗한 그런 공간인데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혹시라도 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확률이 네. 예전에는 굉장히 이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요즘에는 평균 2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예. 근데 요즘에 이게 복막투석기도 이렇게 펌프 돌리듯이 자동 투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밤에 투석할 때 보면 자동 복막 투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APD, 오토메이티드 PD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이 교환이 왔다 빠지는 거를 아까 전에는 중력으로 하고 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 기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로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왔다 갔다 한 데이터가 다 거기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또 저장이 된 것이 병원이라든지 의사들이 쓰는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예. 이 투석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1년에 10,000명.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자기의 콩팥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콩팥 건강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콩팥 점수. 콩팥 점수를 아셔야 돼요. 점수를 알려면 피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반 건강 검진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검진 2년에 한 번 해서 그 콩팥 점수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점수가 어떻게 했든 점수가 60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병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나빠지면은 그래서 10점 미만이 되면 투석을 합니다. 어머나. 근데 그거는 일반 내과 의원이나 동네 의원에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통보는 받는데 안 보신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그거를 많이 알려야겠네. 예. 두 번째는 소변 검사로 해서 단백뇨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눈으로 보고 네. 만약에 내가 소변이 깨끗했는데 거품이 좀 나온다든지 거품도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보통은 뽕뽕뽕 사라지거든요. 그럼 되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거품은 안 사라져요. 거품이 안 사라지고 계속 오랫동안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단백뇨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백뇨하고 콩팥 점수가 있나를 특히 어떤 분들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면 좋고 또 집안에 이제 콩팥병이 좀 있었다. 가족력이 있다. 예, 가족력이 좀 있었다 그러면 본인 콩팥도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콩팥 건강에 대해서 도움 주는 약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계속 감소시킬 수 있어서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콩팥 점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석을 하면서 체중 관리나 식습관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짜게 먹지 않는 거. 예. 음식 중에서 제일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 같으세요? 김치? 김치, 뭐 젓갈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일 많은 게 칼국수예요. 왜 그러냐면 칼국수가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큰데 그 국물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물을 대신에 먹지 말고 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국에 밥 말아 먹지 마라. 아, 맞아요. 예. 왜냐면 또 이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국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맹물을 끓여서 밥에 말아 드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몸무게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우리 콩팥의 부담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도 이게 체중이 큰다고 계속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신장이 펌프를 할 수 있는 네. 용량이 있는데 그렇죠. 체중이 늘어나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또 있을까요?
또 있냐면 물을 깨끗한 물을 자주 먹는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물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맑은 물을 먹냐 노란 물을 먹냐. 그 노란 물은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보리차, 뭐 둥글레차, 옥수수차 거기서 뭐 쫙 엄청 끓여 드세요. 60점 이하 분들은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콩팥에 있는 작은 혈관에 부담이 돼요. 필터로 걸려요. 그래서 맑은 물 드셔라. 처음 알게 된. 그렇죠. 네네. 많이 먹으면 좋냐, 뭐 얼마 먹냐, 이거 다 보다는 본인이 먹고 싶은데 드시면 되는데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가거나 차를 오래 탈 경우에는 이게 차 안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을 좀 계속 드시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집안의 환경을 또 좀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인공신장실이잖아요. 복막투석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막투석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염에 조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먼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지 하나 어두운 쪽에서 하면 안 되고 습하거나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봉투석 할 때는 문을 닫을 수 있게 창문이 있는 곳이 돼야 되고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봉투석 하는 공간에는 동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이 막 와가지고 하면은 털이 날릴 수 있어요. 털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사람한테 옮기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햇빛 잘 쐬는 곳, 그다음에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환기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이 생각보다는 이게 증상이 없고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시고 지나신 분이 많은데 나중에 나빠서 오시면 저희가 참 투석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실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집에 이렇게 쌓아놨던 건강검진표 다 꺼내셔가지고 보세요. 네, 그래서 콩팥 점수라고는 안 나오고 오다 보면 사구체 여과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에는 사구체 여과율과 단백뇨가 있다 없다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신장내과 선생님을 꼭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 듣고 이 단백뇨하고 사구체 여과율 요거 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오늘 복막투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황원민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